원래 이제 매매값이 오르면 전세 월세가 조금 수요가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이렇게 반비례하는 성향들을 보통은 보이는데 맞아요. 요즘은 셋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좀 자주 일어났던 일들인지 궁금합니다. 아니죠. 네. 자주 안 일어나죠. 이례적인 현상인데 앞으로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금리에 연동이 되니까. 과거에는 매매만 금융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매매가 대출, 담보대출을 받으니까. 더 옛날에는 80년대 이럴 때는 우리 집도 대출 잘 안 나왔어요. 개인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 잘.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도 별 영향이 없었죠. 과거에 금리 높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야, 그때 집 어떻게 샀을까? 우리 88 올림픽 하기 전에. 그때는 대출이 잘 안 나왔어요. 개인한테.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집을 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고, IMF 지나면서 이제 뭐 금융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이제 개인한테 대출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LTV가 2009년도 이후에는 전세 대출까지도 이제 활성화되니까 당연히 금융의 지배를 받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 부담이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까지 받는 거고요. 월세는 왜 떨어지냐면 최근에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건 이제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월세가 유리하네 라고 해서 이제 월세는 많이 유입이 됐는데, 월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잠시는 월세가 유입이 되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월세 기준이 뭐예요? 전세 금액. 네, 전세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잡잖아요. 전세의 기준은 매매잖아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과거에는 매매 수요가 이제 전세로 돌아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주면서 약간 버퍼링 역할을 해주는데, 이제 금융의 지배를 받으니까 동시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동시에 떨어지는데 이게 또 연관이 되죠. 매매가 떨어지니까 전세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니까 매매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월세는 수요가 월세로 가면서 12억짜리가 이제 전세는 8억으로 떨어졌는데 월세는 12억 기준에서 월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유리하니까 사람들이 월세로 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세가 유리하네? 월세 수요가 전세로 유입이 되죠? 그럼 월세는, 야, 너는 왜 12억 기준에서 받고 있어? 라고 하면 월세 기준이 또 낮아지죠. 그렇죠. 야, 8억 기준에서 월세가 또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 키 맞추기를 하는 거군요. 키 맞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누군가가 매매가 올라가지고 전세가 올라가주면 결국에는 또 월세도 따라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잠시 월세가 올랐는데 결국엔 월세가 계속 올라가기가 힘든 게, 매매 전세가 떨어지는데 월세 지원차 어떻게 계속 올라가냐고요. 또 시장 수요자들이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소득도 늘어날 리도 없고, 지금 모든 게 문제이기 때문에 월세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전세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전세 월세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가을에 나오셨을 때 그때도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 지금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대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주변의 현장에서 이제 매도자나 매수자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느끼는 고민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집주인들은 전세가 고통스럽고요. 집값 떨어지는 거 당연히 부담되죠. 싫은데 현실적인 고민은 전세고요. 전세 가격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대출을 일으키든 어떻게든 돌려줘야 되는 돈이고, 마음 착하신 분들은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고요. 안 착하신 분들은 그냥 버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세입자가 굉장한 고통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는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 회복될지는 모르겠는데 단기간에 빨리 회복되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내년에 전세 만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미리 좀 지금 전세 시세를 확인한 다음에,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세를 5억에 줬는데 지금이 3억 5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월이 만기라고 한다면 1년 남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는 1억이나 1억 5천 정도는 미리 좀 시간을 두고, 그러다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준비하면 또 이게 급전을 마련해야 되니까 미리 좀 자금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세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제 주변에 보더라도 전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급매물도 사실은 1월 달에 급매물이 좀 나왔잖아요. 전세 때문에 나온 매물이 한 80% 될 겁니다. 전세 감당이 안 되고, 세입자가 계속 전화 오고, 세입자는 전화해야죠. 그렇죠. 내 돈 받아야 되니까 전화하는데 집주인은 미치는 거죠. 이게 뭐 원래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전제 조건이 전세 가격 상승이잖아요. 올라가야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내가 좀 남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야 6개월, 1년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렇다고 급매물로 막 던질 생각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수의 집주인들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패닉 세일이 올 정도는 아직 아니다. 근처도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자들은 일단 급한 게 없습니다. 지켜보자가 80%인 것 같고요. 살려고 마음먹으신 20%들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12월 달, 11월 달은 아예 고민 자체를 안 했고요. 막 떨어지니까 아유 됐고 그냥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거고요. 최근에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1월 달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고민은 들어가요. 이제 사려고 하시는 한 20, 30% 정도는 고민을 해. 사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문의도 하고 나름대로 계산기도 두들겨보고 추이도 지켜보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단적으로 분양 현장에서 이제 이런 전화가 최근에 많이 온다고 합니다. 가격 안 내려. 정신 못 차렸네. 나는 시간 많어. 막 이러면서 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시장 분위기를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한마디로 나 시간 많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금리가 빨리 내릴 것 같지도 않고 전세 빨리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추가 규제가 빨리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나는 그냥 이미 타이밍 놓친 거 이제 여유 있게 기다려 볼래. 단 1월달 정도 가격 또는 그 이하 30% 이하 떨어진 매물이 있으면 연락 줘봐. 그거는 내가 고민해 볼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실수요자들 뭐 집 사도 된다 뭐 필요한 분들 무주택자들도 하는 게 기준은 저는 30%거든요. 산다면 필요해서 산다면 혼인이라든지 뭐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이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항상 고점 대비 30% 정도는 조정되는 매물을 사라. 왜? 아까 앞서서 제가 일부 때 2차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하락이 얼마나 되느냐면 물론 모르겠지만 고점 대비 최고 50%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 그러면 40% 떨어지면 마이너스 10%죠. 나는 30% 버퍼링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10% 더 떨어지면 10%포인트 정도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20%까지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또는 실거주 목적도 있다면 100%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거든요. 진짜 100% 리스크를 제거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면 돼, 그냥.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데, 일단 30% 안전마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내 가족이 필요해서 잘 살고 있다가 뭐 10% 떨어지는 거 신경 안 쓰면 되지. 떨어질 수도 있지. 생각을 이렇게 해야죠. 우리 집값 7천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바닥에 가까이 오는구나. 이제 다 갔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끝나겠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분명히 그 과정을 지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버퍼링 정도는 저는 30% 정도 안전마진은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 항상 드립니다. 아무리 LTV가 높아지고 뭐 설사 DSR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집값의 50% 이상은 저는 대출 안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30% 정도? 내 자기 자본이 50에서 70%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물론 전세 끼고 투자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전세도 떨어지는 거 확인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세가율이 높아져 가지고요. 이게 갭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게 굉장히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게 처음이죠. 전세 가격도 떨어질 수 있구나. 미치는구나를 이제 처음 확인했단 말이에요. 왜? 전세가 이제 금융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앞서서 제가 2009년도 이전에는 대출이 없었잖아요. 대출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그동안 저금리였다가 이제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은 금융의 지배를 받는 전세도 매매와 동반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를 이제 우리가 깨달은 거죠. 그렇게 된다면 설사 금리가 지금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한 5년 후에 또 안 오른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그건 모르잖아요. 또 오를 수도 있으면 또 전세 가격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좀 전세도 더 보수적으로 과거처럼 뭐 전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하나의 요소가 더 추가됐다. 전세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왜냐면 실거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이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특히나 DS까지 안 본대. 그리고 맞아요. 금리도 거의 4%대 맞춰준대. 하니까 일단은 5억을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으셔가지고. 특례보금자리 좋은 제도죠. 저는 혜택을 주면은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서서 우리가 뭐 양도세, 특례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5년간 면제 혜택이잖아요. 받아야죠. 특례보금자리 혜택이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죠. 5억 대출을 받는데 뭐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면 그 9억 이하잖아요. 그러면 8억 9천짜리 뭐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무슨 아파트를 산다. 물론 그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사는 건 좋아요.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고 아파트 역세권에 뭐 혹시라도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오래 가지고 가면 또 재건축도 지금 막 추진하고 있으니까 미래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내재 가치도 있고 이런 아파트인데 정부에서 혜택을 주면 요거까지 받아서 들어가는 건 좋은데 5억까지니까 5억 최대한 받아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계획은 그 상황에 따라서 5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4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3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대출에 맞춰서 물건을 정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좋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가는 게 상식이죠. 왜냐면 이제 대출이 이제 막 규제를 했다가 완화를 하니까 이참에 또 언제 묶을지 모르니까. 저는 이참에 너무 그러는 것보다 항상
모든 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기본이 뭐예요? 투자의 기본이 뭐예요? 물건이 좋아야죠. 부동산의 기본은 물건이잖아요. 입지, 물건, 내재 가치가 있느냐, 현재 가치가 있느냐, 시장 가격이 탄력적이냐. 아파트 자체가 좋아. 좋으면 얼마야? 얼마짜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요 정도인데 특례보금자리에 나와. 근데 특례보금자리 좋아. 그럼 내가 자금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있어요. 현금이 5억 원이 있는데 특례보금자리가 괜찮아. 시장 금리보다. 그러면 내 자기 자본 한 3억만 쓰고 특례보금자리 5억을 써. 2억은 내 키핑해 둘게. 그런 전략은 좋죠. 했다가 나중에 더 좋은 금리가 나오거나 뭐 상황이 달라지면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뭐 현금 한 2, 3억 가지고 특례보금자리 5억 가지고 맞춰서 8억짜리 나는 8억짜리 물건 무조건 찾아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앞뒤가 바뀌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게 사람이라면 무조건 써야 되는 필수제잖아요. 매매로 해결을 하든 네. 임차로 해결을 하든 네.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월 한 300 정도 받는 직장인이라고 쳤을 때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전세를 살고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월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인지 월 300 무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 기준으로 현금 5천요? 현금 5천 좀 고민은 되는데 저는 이런 분들은 또 정부에서 제가 주는 혜택은 저는 바라고 했잖아요. 요즘 뭘 나와요? 정부에서? 뉴홈은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나눔형, 뭐 선택형, 일반형이 있는데 나눔형이 괜찮더라고요. 나눔형이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요. 나중에 시세 차익은 70%만 보장을 해줍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얼마 오를지도 모르는데 시세 차익 100을 벌면 70만 먹어도 되지 뭐. 일단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최근 고양 창릉하고 강동 고덕 강일 3단지가 대박 쳤잖아요. 고덕 강일은 100대 1이 넘었죠? 100대 1이 나왔고 고양 창릉이 80대 1이었나요? 뭐 그 정도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네. 그게 왜 괜찮냐면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고양 창릉 같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34평 아파트 전용 84가 5억 5천에 나왔어요. 5억 5천이면 비싸요? 안 비싸요? 좋아요. 좋잖아. 34평이면 굉장히 괜찮은 34평에 가격이죠. 3기 신도시잖아요. 2기 신도시 생각해보세요. 위치가 나쁘냐? 고양 창릉 신도시가 그래도 제일 안쪽 서울 쪽이랑 서울에서 가까운 가깝고요. 지역이잖아요. 우리 삼성지구 아시죠? 삼성지구도 아파트 가격이 비싸요. 맞아. 삼성지구에 거기에 아파트가 있어요. 뭐 아이파크 뭐 아파트가 있는데 걔가 확인해 보니까 가장 잘 나갔을 때 2021년도 고점에 11억 했었고요. 전용 84가 11억 하고 지금은 7억 5천 8억 정도 하거든요. 자, 삼성지구에 이 아파트가 좋으냐? 창릉 신도시의 새 아파트가 좋으냐? 창릉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2030년 요때 예정이거든요. 자, 그때 되면 삼성지구의 아파트는 입주 10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10년 이상 벌어지는데 지금 얘는 5억 5천이고 삼성지구 아파트는 7억 5천 8억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비교해봐도 누가 더 나은지는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답이 나와요. 그냥 이거는 그냥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죠? 청년들이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맞아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공급도 신혼부부가 있고 청년 특별공급이 있고 생애 최초가 있는데 자기한테 이제 유리한 전략을 짜야죠. 이분이 청년의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많이 몰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청년 넣어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뭐 생애 최초가 되면 생애 최초를 도전하시든 나한테 유리한 게 뭔지를 좀 확인하세요. 내가 신혼부부인데 7년 이내 신혼부부인데 계산해보면 신혼부부 물량이 좀 많아요. 청년은 15% 배정이 되고요. 신혼부부는 40%인가요? 뭐 이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물량도 많고 정부에서 지금 혜택을 주잖아요. 이게 영원히 나오지 않아. 항상 정권 딱 나오면 누구 표, 뉴홈이 윤석열 표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잖아요. 이게 5년 동안 계속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다음 정권 되면 또 바뀌어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년 동안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년 이런 사전 청약하는 거 저는 열심히. 강동 고덕 3단지도 토지 임대부지만 괜찮아요. 토지 임대부지만 3억 5천. 보증금 3억 5천에 월 40만 원 내는데 주변에 반전세를 가도 3억 5천에 40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토지는 SH공사 거지만 건물 가치도 오르긴 하거든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3억 5천이면 괜찮잖아요. 지금 당장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5천만 원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 정부가 주는 청약 위주로 좀 청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요즘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이 하락 초입기다. 초입기라고 하니까 그럼 앞으로 더 떨어지겠다는 의미인데 1주택자인 분들이 특히나 물론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내가 또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초입이니까 지금 팔고 더 떨어지면 그때 좀 싸게 사는 게 어떨까?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좋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전략인데. 네. 근데 사실 이게 갈비뼈인지 허리인지 사실 우리가 예측만 할 뿐이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고. 지나봐야 아는 거긴 한데. 이 이제 심리가 멘탈이 이제 강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생각의 동물이고 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진짜 괴로울 수도 있고 같은 돈이라도 100억짜리 부자가 10억이 되면 자살하는 거고요. 1억 있는 사람이 10억 되면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그게 마음에 달린 거란 말이에요. 저는 무주택자들은 괜찮아요. 왜?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제로 몰라. 베이스니까. 네. 제로 베이스니까 집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치킨 한번 맛본 사람이 안 먹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집 한 번 있던 분이 팔고 나면 굉장히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팔 때도 마찬가지지만 살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제대로 샀나? 좀 더 기다렸다 샀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샀을 때. 팔고 나면 내가 괜히 팔았나? 더 예민해질 수 있겠네요. 굉장히 잠이 안 와요. 어플 계속 보고 막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계속 보죠. 볼 때만 하는데 근데 뭐 금매가 소진됐다는 뉴스 나오면 또 잠이 안 오고 막 눈이 뻘개지죠. 모든 신경이 거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경을 꺼버리면 돼요. 집값도 오를 때는 다 오르죠. 팔고 나서 이제 엄청난 불안감이 막 들어오는데 그럼 이게 언제 지금이 이 정도라고 하면 이게 언제 내려가서 그럼 언제 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비인지 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비면 허리에 살 거예요? 무릎에 살 거야? 본인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만 무릎에 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서 무릎 내려가는 과정이 바로 내려가면 좋죠. 바로 안 내려가잖아요. 만약에 3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3년 동안 보면서 하루하루 그게 마음 졸여가면서.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중간에 엉뚱할 때 들어가더라고. 제가 그런 분들 보니까 한 요 정도에서 실제 주변에서도 그런 많았죠. 분들이 사례가 있죠, 있으세요? 있죠. 똑같은 집을 자기 집을 팔고 1억 더 주고 그 집을 샀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왜 똑같은 집을 또 사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왠지 말씀한 것처럼 지금 초입이니까 팔고 나중에 받을 때 사면 되지. 이게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렇죠. 모르죠. 이게 또 미래를 현실에서는 모르니까.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살짝 오르면 불안해가지고 올라가는 가격에 그럴 살 수 수도 있겠네요. 있고요. 이제부터 오르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 미스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초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초입이 아닌 거야. 혼자 막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호가 오른 가격에 사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는 마셔라. 팔았으면 사는 게 맞아요. 파는 거는 팔았으면 이제 사긴 사야 되는데 언제 사는지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그래서 적당할 때가 되면 차라리 나보다 더 좋은 가치의 아파트가 있다면 팔고 그냥 갈아타는 게 마음 편하지. 현금 가지고 있다가 하면 또 이게 돈이 신기하게 야금야금 없어져요. 또 형 갖고 있으면 어디 또 쓰게 이게 되니까. 남편이 사업 자금한다 그러고 뭐 애 재수한다 그러고 돈이 계속 줄어들어. 줄어드는 거 보면 또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주택은 보험이다. 그냥 가져가셔라. 그리고 내 집이 가치가 낮으면 가치 높은 집으로 갈아타는 거는 좋겠다. 하지만 계산하지 마라. 1주택자들은 계산하면 답 안 나와. 이게 여기다. 우리가 여기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지금이 허리일 수도 있고요. 뭐 어깨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일단 지나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하고 추가 투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1억 더 주고 사시면 결과적으로 잘 샀지만 그 당시 남편이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화를 냈다고 하잖아요. 우리 월부 채널 시청자분들이 30, 40대가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30, 40대로 돌아가셔서 투자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또 요것만은 준비하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꿀팁, 조언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아간다면 지금 분위기에서 제가 돌아간다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2020년? 2021년도에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막 오르는데 생각할 오르니까. 시간이 어딨어. 분석할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자금 마련할 시간도 없고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럴 때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황금 같은 시기에 앞으로 투자 계획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서두르지 마라. 인생 길다. 만약에 30대라고 볼까요? 30대면 우리가 70까지 요즘 투자해야 되거든요. 요즘 60까지는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30대, 40대, 50대, 60대, 40년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40년을 투자하는데 이게 벌집순환 모형이 이론도 있듯이 항상 돌고 돌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10년 주기를 본다면 4번의 기회가 있고요. 4번의 기회가 있는데 10년 동안 빼자고요. 어깨 빼고 무릎 빼고 몸통 안에서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한 5년 정도 앞뒤 잘라버리고 상승기 한 5년 정도만 보고 그때 한 2개씩, 1개나 2개씩만 투자해도 앞으로 4번에서 8번, 많게는 10번까지 투자 기회가 생기거든요. 무리하게 막 몇 채씩 막 안 사도 사서 또 팔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앞으로 기회가 굉장히 많다. 제가 2020년도, 2021년도 막 연끌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제가 손님들한테도 좀 많이 남았다. 제발 서두르지 마셔라. 앞으로도 기회 많은데 이번 기회를 놓쳤다고 왜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차분하게 계획을 세울 때죠. 이제 다음 30대라면 35세의 기회가 올지 뭐 그건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지금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열심히 종잣돈 만들어야 되고 신경 끄면 안 되죠. 관심 가지고 종잣돈 만들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대책 나오면 분석도 하고 이렇게 월부들 유튜브도 보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전략도 세우고 임장도 많이 해야죠. 내가 필요할 때 현장 가서 그냥 물건이 뚝 떨어지나요? 아파트는 그나마 좀 괜찮지만 뭐 우리가 아파트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가를 할 수도 있고 꼬마 빌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장을 많이 발로 뛰어라. 그리고 시간 나면 주말에 넷플릭스 보지 마시고 그 보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볼 때만 기분 좋고 그러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현장 부동산 가서 커피 있잖아요. 커피 아니면 2잔 사가지고요. 부동산 사장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도 저는 많은 도움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친해지면 좋은 물건들 나중에 또 줘요. 맞아요. 3년 후에 사장님 급매물 뭐 하면은 먼저 딱 연락. 왜? 부동산 사장님들도 기억이 나야 뭐 연락을 하지. 그러니까 좀 친해질 필요도 있겠다. 내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도 보고 시장 흐름도 확인하고 뉴스만 보지 마시고. 뉴스만 보면 우리 기자님들도 저는 이해를 하는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자꾸 클릭률. 폭락 얘기하고 막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별로 안 떨어진 단지들도 있고요. 전혀 다른 단지들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마곡 갔다 왔는데 폭락 막 이렇게 뉴스가 나와가지고 마곡 갔더만 일부 단지, 그 단지만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됐대요. 거기만 많이 떨어지고 나머지 단지들은 많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많이 돌아다니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책도 이제 아무 책이나 보지 마시고 좀 도움되는 책들 있잖아요. 내용 한번 쭉 보시고 법률적인 내용이라든지 좀 괜찮은 책들 위주로 보시고 요즘 유튜브도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좀 검증된 유튜브 충분히 월브 좋은 TV. 거 월브 TV 뭐 이런 것들 여기요. 네. 여기 그 유튜브 많이 본다고 도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유튜브 몇 개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이제 내 계획도 세우시고요. 한 번씩 여행 가는 건 좋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자주 가지 마시고 왜냐면 좀 허리끈 졸라매야 그쵸,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다. 근데 이 기회가 3년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는 몰라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타이밍 잡는다면 저는 앞으로 남은 그 수많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30대 때 제가 너무 달려가지고 너무 달렸다는 건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막 이게 끝인 줄 알고 이게 사실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야. 이게 그때 좀 무리를 하신. 그쵸. 이게 끝날 것 같더라고. 내 인생이. 이때 빨리 해가지고, 파이어족 돼야 될 것 같은 기분에 막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잘못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좀 힘들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그래서 좀 물린 것도 있고, 손해보면서 판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3040, 20대들도 있겠지만 3040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좀 길게 보셔라. 길게 보면 좋은 게 굉장히 많다. 제가 놓친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때 안 달렸으면 더 좋은 걸 많이 잡았는데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말라는 말씀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이 눈빛과 표정에서 너무나도 잘 느껴집니다. 눈빛이 슬펐나요? 길게 보셔라. 그리고 조급증 가지지 마셔라. 그리고 10년에 한 5년 정도만 투자하자. 그리고 2020년, 2021년 막 과열됐을 때는 사실 과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개월 만에 1천 건을 넘겼다고 하고, 네. 그러면서 매매 심리도 좀 다시 반등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혹시 지금 집값에 바닥을 지금 찍은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1월 달까지 얘기죠. 제가 이제 최근 상황이 거의 달 기준으로, 월 기준으로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고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1월 달에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조사기관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은 1379건인가요? 그 정도고, 국토부 자료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정도 넘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이 800 몇 건인가요? 그 정도고, 작년 하반기는 계속 줄어들었죠. 네네. 700건, 600건, 800건, 계속 이 상태였는데, 1000건이 어디냐. 굉장히 늘어났다. 늘어난 거 사실이고요. 1월 달에 이제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거래가 늘어납니다. 급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됐죠. 그래서 1월 달만 보자면, 바닥을 찍었다. 그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느냐라는 장밋빛 희망 회로를 충분히 돌릴 수가 있는데, 저도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가.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매도자, 집을 팔려는 분들과 매수자, 집을 살려는 분들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서로 합의를 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상승기는 매수자들이 따라갔죠. 매도자들이 이제 호가를 올리면 마지못해서 따라가면서 매도자한테 맞춰졌죠. 집주인한테 맞춰서 가격을 올려주면서 이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매매 수급 지수를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 뭐 66, 67 이 정도인데 매매 수급 지수가 100 기준이거든요. 100 기준에서 이제 100을 넘어서게 되면 100에서 200까지 이제 높아질수록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막 사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거고. 가장 좋을 때가 140까지인가 뭐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100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가 되는 거죠. 팔고 싶어. 매수자들은 사고 싶지 않아. 라는 심리인데 이게 60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안 좋다. 안 좋은 상황인데 1월 달에 이제 거래가 늘어납니다. 왜 거래가 늘어나냐면 가파르게 떨어졌잖아요. 네. 2022년 사실 집값 하락은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동안 그냥 폭락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폭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폭락을 했냐에 대한 이제 원인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왜 폭락했냐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하죠. 뭐 금리가 트리거가 되고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도 되나? 한국은행만 하더라도 2021년인가요? 8월 달부터 아마 저는 금리 올린 거를 기억을 하는데 거의 18개월 동안 금통위가 10번 열렸거든요. 10번 중에 8번이 이제 인상이었고 한국은행이 빅스텝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빅스텝 2번이나 올렸고요. 해가지고 0.5에서 3.5까지 올렸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동결되긴 했지만 최종 동결도 아니고 그렇죠. 어정쩡한 일단, 일단 동결이 돼버렸고 금리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였죠. 하나는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집이 소유권은 내 거고 실질적인 주인은 은행이잖아요. 뭐 왜? 대출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화장실만 내 거다. 저는 거실까지는 제 건가 같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야, 이게 축하라고 해야 돼. 그래서 아무튼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진짜 문제는 전세거든요. 지금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근데 이번에는 입주 물량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금리 때문에 떨어졌는데 뭐 이례적인 현상인데 왜 이러냐? 라고 따져보면 2009년도 이전에는 전세 대출이 없었잖아요. 대출을 안 받으니까 금리가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 2009년도 이후에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이 도입이 돼요. 근데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던 게 저금리였잖아요. 1억 빌려도 뭐 얼마 안 내잖아요.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내면 되니까 2억 빌려도 20만 원 내면 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한 3, 4억 빌린 분들이 한 50만 원 내둔 게 이제 10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우리 수입은 안 들잖아요. 결국 줄여야 되는 게 대출 이자는 또 2배가 늘어나니까 줄여야 되는 게 뭐 남편 주로 그러더라고요. 용돈 줄이고 외식 줄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제 주변에 후배들 봐도 용돈이 대폭 줄어가지고 커피도 잘 못 사 먹는 지금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 선택지가 용돈 줄이는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매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지죠. 전세 가격이 안 떨어졌으면 이렇게 빨리 떨어질 리가 없어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물론 송도 동탄 같은 경우는 40%, 네. 심한 지역들은 50%까지 떨어진 지역들도 있고요. 서울이나 뭐 또 그나마 수요층이 탄탄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한 20% 정도 떨어진 지역들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평균으로 보면 한 30% 정도 3개월 만에 폭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전세가 이제 원인이 됐다. 전세가 이제 버텨줘야 되는데 전세가 올라가주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전세가 안 올라가줘도 그대로만 있어줘도 매매 가격이 떨어지다가 충분히 버퍼링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동반 하락을 했고 정부에서 급하죠. 작년 8월, 9월까지만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께서 시간 많아. 집값도 떨어져야 돼. 굉장히 좀 맞아요. 여유로운 스탠스를 취하다가 미분양이 갑자기 늘어나고요.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그래서 12월 달에도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줬고요. 1월 달에도 뭐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어줬잖아요. 네네. 저는 굉장히 파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풀어줘도 그렇게 빨리 풀어준 적은 없거든요. 외곽 지역들부터 경기도 풀어주고 서울도 노도강 풀어주고 저는 이번에 마용성은 안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용산 빼고 마포하고 성수는 풀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다 풀어줬으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규제가 빨리 풀렸네?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급매물들이 사람들이 30% 정도 떨어졌잖아요. 원래 과거에도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가까워진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되겠네 라고 해서 1월 달에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는 아니지만 저 대체적인 매수자들은 아직도 관망이에요. 관망인데 그 중에서 좀 공격적인 분들도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집을 사려고 자금도 되고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라? 굳이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1월 달에 대책이 나오면서 거래가 몇 개씩 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야 될 땐가 보다 해서 좀 거래가 됐습니다. 좀 늘어났는데 저는 2월을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제가 1월 달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2월 달에도 거래가 늘어나고 3월 달에도 거래가 늘어나면 좀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2월 달은 좀 줄어듭니다. 지금 제 생각에 아직 통계가 공식 안 나왔는데 1000건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일수만인 문제인가? 3일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여러 지역들, 뭐 과천이든 동탄, 송도, 강남, 뭐 마곡까지 다 확인을 하는데 공통적인 점이 똑같아요.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7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7억짜리가 거래가 돼요. 그럼 집주인들은 7억 5천 또는 8억까지 호가를 올려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현상이죠. 금매가 거래가 되는데 금매도 물건이 많지도 않아요. 진짜 급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3개월 금리, 6개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10억짜리 집을 7억에 파냐고.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8억, 9억 정도 생각을 해요. 근데 7억에 파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든지 또 다수의 많은 분들이 전세금 돌려주기 위해서. 전세 가격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매매는 안 팔아도 되잖아요. 나 버틸 거야. 나 3년 버틸 거야. 근데 전세는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거는 버틸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여유 자금을 은행에 많이 가지고 있다가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산은 좀 있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자산은 있는데 자본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다 아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몇 천만 원이야. 신용대출을 받든지 어떻게든 마련하는데 이게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1, 2억도 아니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뭐 7억씩, 8억씩 막 떨어지잖아요. 보통 3, 4억 정도는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3억 정도? 3억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금매로 파는 거거든요. 뭐 급하지 않은 집주인들은 더 많이 올렸고요.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 올렸는데 매수자들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막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지금 안 사면 안 돼. 그러면 5천, 1억을 올려서 이제 따라가 주는데 매수자들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 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맞아요. 그 힘든 상승장 2015년에서 2021년 마음고생하면서 뭐 고생했는데 지금 내가 굳이 따라가야 돼? 나 시간 많아. 라고 하면서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최저가가 딱 찍히면 그거보다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럼요. 마음이 있지. 그럼요. 이거보다 더 비싸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 문의가 똑같아요. 나는 7억짜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제 문의는 해요. 전화해보면 뭐 7억 5천입니다. 가장 저렴한 게 7억 5천 8억이라 그러면 나 시간 많아요. 7억짜리 나오면 연락 주세요. 아니면 뭐 7억 이하 나오면 연락 주세요라고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거래가 안 되는 거고요. 3월 달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수자들이 마음이 바뀌었냐. 막 불안한 마음을 자극할 만한 뭔가 외적인 요인이 있느냐. 지금 찾아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가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한국은행 총재께서 2월 달 금통위에서 동결을 했는데 동결까지만 하더라도 인상보다는 동결이 좋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마디를 던지죠. 해석을 하자면 내가 사실 올리고 싶은데 미국도 올린다고 하고 올리고 싶은데 니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뭐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안 올리고 다음번에 올려줄게. 예를 들자면 회비를 제가 10만 원씩 받고 있는데 15만 원 올려야 돼. 그래서 15만 원 올리려고 했는데 힘들다고 하니까 이번 달만 10만 원 받고 다음번에는 15만 원 내야 돼 라고 하면 그 내는 입장에서는 10만 원에 안도의 한숨을 쉴까요? 15만 원이 부담될까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금리 인상 동결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물가 잡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3.7을 올린 다음에 당분간 관망할게. 한 6개월 동안 물론 못 지킬 수도 있겠지만 6개월 동안 안 올릴게 라고 했으면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을 텐데 그런 메시지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3월이 되더라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집주인들이 또 져야 돼요.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집주인들도 떨어뜨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확인한 게 이제 두 가지를 확인했잖아요. 고점으로 확인했죠. 최고점은 2021년 하반기. 그렇죠? 2021년 주로 7월에서 한 10월 사이가 고점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가장 낮은 가격. 2022년 12월, 2023년 1월 가격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두 기준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바닥보다는 더 받으려고 하고 매수자들은 바닥 가격을 받으려고 하고 절대 따라가지 않는 상황.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틀을 깰 만한 뭔가 다른 트리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불안 요소만 더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 5.75 최고 5.75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이 5.75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따라는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노선이 1.5%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차이가 보통 1%에서 1.5% 정도 그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자금 유출이 생기는 건 아닌데 가능성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올려야 됐었더라고 생각합니다. 3.7을 올렸어야 돼요. 올리고 시그널을 당분간 좀 관망할게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내수 경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됐는데 미국이 올려버리게 되면 우리 3월 달에는 또 금통위가 없어요. 4월 달에 되거든요. 4월 달에 금통위 있기 때문에 4월까지 미국이 뭐 빅스텝을 올린다든지 하면 우리 경제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 영향, 자금 유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가 지금 동결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준도 아니고 뭔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징조를 보여줬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지금 하락장이라고 봤을 때 그럼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상승을 몇 년 했느냐? 이제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서울하고 지방하고 거의 비슷해요. 과거에는 뭐 서울 먼저 오르고 지방은 나중에 오르고 이랬는데 요즘은 서울 수도권 지방이 시대가 그런가요? 막 유튜브로 연결이 돼서 그런지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 이야기를 해도 지방하고 비슷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12년도, 13년도가 가장 힘들었고요. 14년도 좀 회복을 했고 15년부터 저는 올랐다라고 보는데 7년 올랐거든요. 7년 동안 아파트 기준에서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잖아요. 기본 뭐 안 오르는 아파트들도 있고 더 오르는 아파트들도 대체적으로, 있는데 평균적으로. 저는 평균 2배는 올랐다고 봐요. 2배 정도, 2배 이상 올랐죠. 그러면 떨어진 건 언제냐? 2021년 4분기부터 거래량은 줄어들었고요. 맞아. 네. 거래량 줄어들었고 2022년 작년이죠. 상반기 당연히 거래량 줄어들었고요.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더 줄어들면서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다가 마지막 10월, 11월, 12월 4분기 때 집값이 뚝 떨어졌는데 그렇게 보자면 길게 보면 1년, 짧게 보자면 6개월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7년 오르고 6개월, 3개월 집값이 떨어진 걸 가지고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7년이 올랐으면 3년 정도는 과거에 그랬거든요. 3, 4년 정도 쉬어가고 서울이 7년 연속 상승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짧다. 조정 기간이 너무 짧고 다시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8년도,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넘어가면 저는 그때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그때도 미국에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죠. 그래서 한 방 빵 맞았잖아요. 카운터펀치 맞고 집값이 뚝 떨어집니다. 네. 뚝 떨어졌다가 이제 MB 정부 때 규제를 풀면서 좀 회복을 하죠. 지금 또 가파른 금리 인상 충격으로 사실은 뭐 우리 때문에 아니고 미국이 미친 듯이 올렸잖아요. 카운터펀치 맞고 이제 다운 한번 됩니다. 다운 됐다가 이제 일어섰어요. 이제 그 상황이거든요. 그까지는 데자뷰처럼 비슷해요. 그러면 다시 2009년도, 2010년도로 가면 그래서 바로 올라갔느냐. 다운되고 일어나서 2012년도까지 상당 부분 맞아요. 보합세를 유지했거든요. 보합이라는 게 이제 하나도 안 오르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좀 올랐다가 오르는가 하면은 또 떨어지고 떨어지는가 하면은 오르고 요런 이게 랠리가 한 두세 번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좀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1차 충격은 끝났다. 그 다음부터 당분간은 저는 당분간 좀 보합세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제 당분간 줄다리기, 매도자 매수인가 줄다리기가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저는 2차 하락이 한 번은 더 와야만 끝날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언제 올지는 알 수는 없죠. 항상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트리거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 2009년도 아까 우리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는 트리거가 뭐냐면 DTI였거든요. 그때는 금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때 금리가 5%, 뭐 6%, 뭐 이런 시절이니까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금리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왜?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절대적으로는 그렇죠. 저렴해요. 그때 3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0억 하니까 대출을 받아도 우리 소득이 그렇게 3배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2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을 50% 받으면 1억이잖아요. 근데 6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을 반만 받으면 3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대출이 더 취약한 구조고 이제 전세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 더 대출에 취약한 구조고요. 그때는 전세 대출도 이제 뭐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그런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그때 트리거가 DTI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공교롭게 잡힐 때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DTI가 나오면서 DTI가 이제 구매 능력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구매 욕구가 있고 구매 능력이 있거든요. 욕구가 막 살아날 때, 막 상승기 때는 사실은 이게 아무리 규제를 해도요, 구매 능력을 제어해도 사고 싶으니까 맞아요.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는데 욕구가 꺾였을 때 이제 많이 올랐어.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에서 꺾였는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좀 아픔을 느끼거든요. 2009년도, 2010년도가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MB 때 뭘 했냐면 한시적으로 DTI를 풀어줘요. 그거 딱 지켜봐. 그러니까 시장이 싹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묶어. 한시적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부활을 시켜줘요. 그럼 또 살짝 죽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이 죽었다 싶으면 또 한시적으로 또 풀어줘. 그걸 두세 번 정도 했거든요. 결정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죠. 되려고 하면은 내려앉고. 되려고 하면 내려앉고 한시적 기간이 3월까지였어요. DTI가 2011년도 3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연장해 줄 거다. 지금 분위기에 연장 안 해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연장을 안 해줍니다. 시장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충격을 먹는 건 예상 범주를 벗어나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먹거든요. 당연히 연장해 줄 거라고 했는데 연장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뚝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도 이제 파격적으로 5년간 양도세 면제 조특법 뭐 99조 2항 나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그게 바닥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바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회복을 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또 1차 카운터 펀치를 맞았고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보면 과거에는 대출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금리가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금리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2차 하락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그 기간이 지나야 저는 회복하지 않고 상승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년 오르고 6개월 조정이 되고 다시 또 상승기로 간다는 건 사실은 맞지 않다.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텀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보고 그렇다고 지금 제 생각에는 1년, 2년 안에 다시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에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세가 가니까 이 트렌드를 좀 읽고 이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죠. 이제 냉수 한 잔 먹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버티며 3년 정도는 어떻게 또 내가 자금 계획을 마련하고 2차 충격이 혹시라도 온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다음 상승장을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은 그런 준비와 계획을 할 단계지 지금 바로 올라야 돼. 이런 초조한 마음은 잠시 좀 내려두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부동산 가격을 신체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 지금은 어느 정도에 왔어요? 지금요? 예. 우리 2020년, 2021년은 이제 여기까지 왔죠. 네, 조금 더 여기 올라갔을 머리 수도 꼭대기. 있어요. 머리 꼭대기를 머리 위에. 넘어버렸어요. 네. 오버슈팅이 돼서 올라버렸고요. 키가 더 커진 지금은 거죠. 이제 30% 정도 조정이 된 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 어깨 이하로 내려왔죠. 갈비뼈 정도다. 이 정도는 저는 너무 정확한데. 갈비뼈래. 갈비 정도. 네, 갈비. 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더 내려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집주인들이 급매물로 던지고 싶진 않잖아요. 사실 집주인들이 빨리 포기를 하고 던져버려서 빨리 내려오면 빨리 올라가는데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금리 좀 올랐다고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던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한 3배 오른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3억짜리가 10억 같다. 매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무슨 소리야. 10년 전에 3억 하던 게 지금 10억까지 올랐는데 이제 7억으로 떨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집주인들은 무슨 소리야. 10억에서 7억이 떨어졌는데 나는 3억에 사지 않았어. 나는 8억에 샀단 말이야. 8억에 사가지고 10억 올랐다가 7억 떨어지면 나 1억 손실이야.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3억에 사신 분들이야 여유롭죠.
뭐 더 떨어져도 돼. 6억, 5억까지 떨어져도 또 오르면 되잖아라고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데 2020년, 2021년에 좀 뒤늦게 무리하게 좀 우리 영끌이라고 하죠.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8억, 9억 수준에서 들어가서 10억 갔다가 지금 7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전세까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면 저는 너무 가혹한 일인데 빠르게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요. 그분들을 위한다면 그분들 마음은 지금 올해 안에 반등을 해가지고 10억을 넘어가길 바라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회복하려면 저는 한 2, 3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 텀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하락폭이 왔을 때 사락으로 따졌을 때 갈비뼈까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초입이잖아요. 6개월 정도 지금 네. 하락장 한 게 6개월 정도 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뭐 2차 바닥이 올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그 2차 바닥이라는 게 이 갈비뼈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지 2차 바닥은 지금 갈비 요 정도 왔잖아요. 갈비에서 허리 요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허리까지 갔다가 어깨까지 허리 왔다가 아래로까지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2차 하락은 허리 안에 대폭 내려갈 수 나가는 건 있죠. 한 번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허리 아래로 내려가면은 규제가 많이 풀린다니까요. 무릎팍 아래로 갈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뭐 갈비라고 했지만 사실 허리까지 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사실 갈비 아래로 더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사람마다 허리 길이 다른 것처럼 상체가 좀 길 수도 네, 있잖아요. 상체도 길 수 있고 제가 상체가 좀 길어가지고 지금 근데 또 지역구마다도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지역은 갈비, 맞아요. 어떤 지역은 허리. 뭐. 강남을 풀어주려면 요 무릎팍이나 그 이하로 가야만 모든 규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내려와줘야 풀리는 거니까 지금은 요 갈비뼈에서 허리까지는 정도는 왔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으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2차 하락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말자. 일각에서는 뭐 영원히 회복 못한다. 뭐 폭락이다. 뭐 그렇잖아. 인구 감소로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답이 없어요. 4개월 전에 저희 월부 채널 나와주셔가지고 집값 바닥 치는 걸 세 가지 짚어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져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서울 규제 지역 풀려야 되고 양도세 5년 감면 나와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패닉셀이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요 세 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 고점 대비 30%는 떨어졌죠. 그때만 하더라도 막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30% 되니까 거래는 되잖아요. 왜? 사람들도 알거든. 과거 사례를 알기 때문에 30% 정도 조정이 되니까 1차 바닥이란 건 알아. 이게 1차인지 끝인지는 모르지만 요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래가 늘어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단지마다 좀 달라요. 뭐 재건축 재개발은 좀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30에서 50% 정도 빠질 수는 있는데 일단 30% 정도까지는 근접을 해서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났는데 안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서울 규제 지역은 풀리긴 풀렸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길 마지막에 풀리는 게 제가 강남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쉽게 안 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지켜보면서 풀 거예요. 올해 안에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또 과거를 보면 2009년도에 이제 MB정부 때 규제 지역을 풀어줍니다. 강남 빼고. 그럼 강남은 언제 풀어주느냐? 2011년도에 풀어주거든요. 2년이 걸렸어요. 그때도 지켜봤다는 거죠. 다른 지역들은 풀어주는데 니들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지켜본단 말이에요. 더 떨어질 때까지. 2011년도 집값이 떨어지니까 강남을 풀었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집값 오르면 문제잖아요. 어떤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야, 떨어지는 집값을 니들이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또 집값 올렸네? 이 투기꾼아. 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고요.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경제에 또 충격파를 주게 되죠. 뭐 금융권 또 흔들리게 되고 미분양은 더 늘어나게 되면서 PF 대출 연체돼서 뭐 이금융권들, 증권사들 난리가 날 거고요. 소비도 줄어들고 뭐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역전세는 더 심해지고 막았긴 막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잖아요. 30% 정도 조정은 됐어. 더 떨어지지도 않아. 많이 오르지도 않아. 거래는 조금 돼. 이게 국토부가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대책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왜? 대책은 집값이 오버슈팅이 될 때 규제를 하고요. 언더슈팅이 될 때 규제를 풀어주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국토부가 미쳤다고 대책을 내놓냐고요. 기껏 대책이 나온다면 미분양 대책. 그렇다면 강남 조정 대상 지역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안 풀릴 것이다. 강남이 풀린다는 얘기는 2차 충격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때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제 DSR 규제. DSR도 안 풉니다. 마지막 카드. 네, 맞아요.
지금 막 대출 규제 풀어준다라고 막 펌프질 하잖아요. 막 난리가 나는데 DSR은 쥐고 있단 말이에요. LTV 풀어주면 뭐해? DTI 풀어주면 뭐하냐고. DSR 쥐고 있는데. 그렇죠. 특례보금자리 같은 경우 이제 5년 동안 뭐 하면서 이제 일부 사전 청약 뭐 이런 아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뭐 DSR 적용 안 하는 일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DSR 카드 쥐고 있습니다. 왜? 정부도 알아요. 국토부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카드를 남겨뒀다가 다음에 꺼낼 카드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DSR 카드 지금 쟁겨두고 있고요. 강남 조정 대상 지역 안 풀고 있고요. 또 패닉셀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패닉셀도 안 나왔고, 그리고 양도세 특례 조특법 99조 2항 5년간 양도세 면제 여기 가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게 사실은 별 게 없어요. 고점 대비 30% 떨어진 것밖에 없거든요.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 바닥 안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닉셀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심리가 한번 붕괴가 돼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한번 져야 돼요. 매수자들 한번 졌잖아요. 2020년, 2021년에 멘탈 나가가지고 집값 막 오르니까 영끌해가지고 네. 뭐 패닉 바잉 했잖아요. 한 번은 또 이게 매도자들이 한 번은 또 이게 넉다운이 한 번 돼야만 이게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데 언제 가느냐. 우리가 심리적으로 언제가 힘드냐면 자, 1년은 무조건 버텨요. 아니, 내가 집주인이라도 누가 나의 자산인데 이걸 어떻게 저렴하게 팔 수가 있겠냐고요. 1년을 어떻게 버티는데 마음은 괴롭죠. 회복해야 되는데 살짝 올라가요? 그럼 또 희망이 생기잖아. 우리가 힘든 게 차라리 처음부터 죽으면 힘 안 들어요. 매도 그냥 맞아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때릴 것 같은데 안 때리고 친구들은 막 두들겨 맞고 있는데 나는 안 맞아. 그럼 가슴이 두근두근 되거든.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힘든 건데 1년 안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제 2년 차로 넘어가거든요. 또 살짝 올라가려다가 내려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받는데 이제 3년 차 가서 대외적인 뭔가 트리거가 생기고 충격을 받으면 이제 그때는 내려놓게 되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게 답 없다. 끝났다. 라는 심리가 생겨요. 너무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 3년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개월 1년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패닉셀이 나올 때는 아니다. 패닉셀이 나오려면 저는 한 2년? 짧게는 2년은 지나야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2017년, 18년에 패닉셀이 나왔냐고요. 기다렸죠. 이제 뭐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18년 넘어갔는데도 못 잡아. 이거 좀 그렇네. 19년도 좀 떨어져요. 아, 이제 잡혔네. 다행이라고 했는데 2020년에 또 다시 네, 올라. 급등을. 2021년 더 올라. 그러니까 이제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간은 상승은 이제 7년 정도 갔지만 하락은 7년까지는 아니고요. 한 3년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패닉셀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패닉셀이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강남 풀어주고 마지막에는 5년간 면제 풀어주고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저는 지나가야 된다. 이제 나온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은 정부의 규제를 계속해서 이제 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를 그럼요. 또 알 수도 있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규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이 정책을 만들겠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고요. 시장 상황 모니터링하고 수많은 자료와 연구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서 나오는 대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보도자료 나오잖아요. 무슨 대책들. 보도자료 나오면 저는 제발 그거 그냥 뉴스에서 그냥 한번 찍 제목만 보고 넘겨버리지 말고 국토부 홈페이지 가면 또 기획재정부나 국토부 가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보도자료. 다운받으면 많지 않아요. 그거 출력해가지고요. 조용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거 읽어보면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진짜 보도자료 보는 게 저는 진짜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저는 더 도움 된다고 봐요.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어떤 조언을 말씀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딱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획재정부나 국토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 보도자료만 조금 봐도 무주택자분들은 조금 저는 대비가 되겠다. 굉장히 도움 라는 돼요. 말씀이신 거죠? 보도자료 내용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요.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놨어요. 지금 집값이 몇 프로 올랐고 전세 가격이 몇 프로 올랐고 우리가 왜 이런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방향성까지 다 제시를 해주거든요. 다 제시를 해주고 내용을 보더라도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큼 저는 좋은 자료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청약할 때도 왜 입주자 모집 공고 있잖아요. 그죠. 모집 공고 안 읽어보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너무 또 깨알 같은 글씨 때문에. 아니 내가 청약하는 아파트인데 그 정도 노력 안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출력해가지고 형광펜으로 분양가, 청약 자격 이런 거 좀 체크 쭉쭉쭉쭉 하고 좀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쉽게 보죠.
그러니까 이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금방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저는 깨알 같은 살아있는 그런 공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은 일단 정부에서 강남을 언제 규제를 푸는지 네. 이 부분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거의 바닥을 다졌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유심히 그렇죠.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강남이 풀렸다. 지금 남은 게 이제 간단하잖아요. 딱 4개 남았거든요. 강남 3구, 용산구 남았는데 다 풀어줄지 송파구하고 용산구 풀어주고 서초구, 강남구를 남겨둘지 제가 볼 때는 서초구, 강남구 남겨둘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수직 하락을 하게 되면 다 풀 거고요. 수직 하락 정도가 아니라면 용산구, 송파구 풀고 강남구 푼다. 우리 그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고 한 가지 더 하면 네네. 올해 관전 포인트. 강남이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고 올 상반기 관전 포인트가 토지거래가예요. 토지거래가가 지금 남아 있어요. 4월에서 6월에 나오거든요. 나오는 게 아니라 1년마다 이제 갱신을 하기 때문에 4월 달이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하고 성수인가요? 그쪽이 4월이고 아마 6월 안에 그 뭐 잠실하고 뭐 삼성동하고 이런 데 강남 쪽에 많이 풀리는데 그거 봐야 돼요. 토지거래가가 이제 실거주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네. 해주는 거잖아요. 토지거래가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실거주자 아니더라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칼자루는 서울시가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허가, 거래 허가를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가 지금 서울시나 정부가 바라보는 뭐 어떻게 보면 서울시도 정부하고 이제 계속 코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인데 안 풀어준다라고 하면 다른 규제들을 또 풀어줄 생각이 없는 거고요. 토지 허가를 여의도나 성수를 4월 달에 먼저 풀어준다라고 하면 5월, 6월 달에 송파구, 강남이 토지 거래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솔직히 제 생각은 지금 분위기라면 안 풀어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괜히 멀쩡하게 지금 겨우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토지거래가를 풀어줘서 송파구 집값이 올랐다. 절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23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미분양이 지금 7만 5천 가구를 지금 넘어서면서 10년 만에 거의 최대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에 대한 그런 상황은 좀 어떤 건가요? 일반 아파트들은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합으로 당분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미분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을 좀 다르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게 뭐냐면 미분양이 10만 호가 가면 위험 수위거든요. 지금 1월 달 기준으로 7만 5천 호까지 갔거든요. 네네. 전국이 7만 5천 호까지 갔는데 미분양이 왜 위험하냐면 우리나라가 선분양 제도죠. 땅을 사서 브릿지론을 일으켜서 이제 땅을 대출받아서 산 다음에 선분양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분양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오면 지어. 그래서 끝나는 거거든요. 잔금 받아서 끝. 이런 구조인데 지을 때 누구 돈으로 지어요? 뭐 계약금도 들어오지만 기본적으로 PF 대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금융권들, 뭐 금융사나 뭐 이금융권이나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이 잘 끝나면 이제 해피하죠. 분양이 끝나면 대출 상환하고 분양 대금으로 하는데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분양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PF 대출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물린 거지. 이제 다 인질로 잡힌 거야.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PF 대출을 일으킨 금융사들이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고 이 PF 대출을 일으킨 사업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미분양 난 사업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 정책 만드시는 분들을 만나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미분양이다.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는 게 위험한 거지 일반 집을 산 매수자들이 집값이 떨어져서 아우성을 치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부가 집주인들 도와주려고 규제를 풀고 뭐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설마 국토부가 집주인들 다주택자들 갭 투자하신 분들 그런 분들 살리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겠냐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지금 또 둔촌주공 구하기 뭐 이런 뉴스 나오듯이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냥 건설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거기 돈이 물린 연계되어 금융사들이 있으니까. 금융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금융이 경제거든요. 금융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끝이 난다. 그래서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대우건설이 440억 포기한 거 뉴스 보셨잖아요. 그게 어디였죠? 울산입니다. 울산의 480세대 주상복합 건설 현장인데 대우건설이 왜 시공권을 포기했겠냐고요. 그게 어떤 단계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행사라는 게 있어요.
땅을 사서 사업을 하는 주체, 네. 시행사고요. 시공사는 대우건설처럼 공사를 해주는 업체입니다. 시행사가 사실 규모를 보면 시공사, 대우건설은 대기업이고 시행사는 그렇게 대기업은 아니죠. 이제 땅이 있습니다. 땅을 사는데 시행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돈 한 100억 정도 마련하고 땅이 한 1000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1000억짜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100억을 내면 900억은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걸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PF 대출을 일으키기 전이에요. 땅을 사야 PF 대출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브릿지론은 900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 금융사들이 뭐 몇 개가 들어갔는데 900억 땅을 이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900억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럼 900억 어떻게 줄 거야? 그래서 460억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440억은 시행사 니들은 못 믿겠어. 니들 돈 없잖아. 믿을 게 누구야? 딱 돌아보니까 대우건설이 보이네. 대기업이잖아. 이리 와. 네가 보증 써.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보증 쓰지 말라고. 그렇죠. 잘못 쓰면 폐가 망신한다. 폐가 망신한다고. 대우건설이 보증을 쓴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대 보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을 440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사업을 가야 되는데 대우건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오르죠.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이제 대우건설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PF 대출을 1000억 정도 받으면 금리가 5.7%, 수수료도 있거든요. 네. 수수료 1% 정도 주면 3년 동안 180억 원 정도 금융비용이 발생할 거다. 오케이. 1년이 지납니다. 2022년 12월이 딱 되니까 오르잖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건축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1000억만 빌리면 될 줄 알았는데 1200억에서 1300억 정도를 빌려야 돼. 대출 금액도 늘어나고요. 대출 금리가 1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대우건설이 빡쳤다라고 하는데 수수료가 1%였는데 11%로 올라가요. 어머. 왜? 이제 그 PF 대출 해주는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이거죠.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11%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18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늘어나요. 금융비용이. 우리가 지금 남는 게 공사해가지고 뭐 1600억 받아가지고 뗄 거 다 떼고 하면 이거 회수할 수 있어? 분양이 끝나면 회수라도 하죠. 이제 두 번째는 미분양이 발목을 잡습니다. 미분양이.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 1월 달 미분양이 395세대였어요. 지금은 10배로. 그렇죠. 지금은 12월 달 기준에서는 3,570으로 늘었고요. 1월 달 기준은 4,000이 넘었다고 합니다. 리스크도 더 커지고. 야, 이런 분위기면 우리 안 되는 거 아니야? 480세대 중에 우리 몇 개가 분양될까? 지금 공사 현장, 분양 현장을 분위기를 보면 20% 이 얘기 하더라고요. 20% 아, 미분양이 계약되면 20%가 아니라 계약이 20%. 계약 20% 되면 일단 성공이다. 야. 지금 그런 분위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을 가고 해서 어떻게든 소진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20% 달성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될까? 금융비용 내고 끝날 것 같은데? 야, 그럼 우리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급보증한, 연대보증한 440억? 야, 이거 어떡하지? 계산해보니까 440억 날려버리는 게 나은 거죠. 잘못하면 1000억 물릴 수도 있으니까. 미분양이 났어요. 거의 안 팔려. 그럼 시행사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원래는 시행사가 해야 되는데 시행사가 책임 못 지면 그거 누가 또 하는 거야? 공사는 PF 대출을 일으키면요, 전제 조건에 뭐가 깔리냐면 책임 준공이 들어가요. 책임 준공. 책임지고 지어야 돼. 끝까지 돈 빌려서. 그럼 PF 대출 받아서 대우건설이 다 지어요. 1600억 들어가지고. 지었는데 계속 미분양. 준공은 미분양이 되면 대우건설은 그걸 땡처리 하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완전 물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00억 포기하고 날렸는 게 결국에는 미분양에 답이 있는 거죠. 미분양에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12월 달, 2022년 12월이 68,000이었고요. 1월 달이 75,000으로 나왔거든요. 속도가 너무 빨라. 이게 1년 전에 17,000인가 그랬거든요. 2만 초반이었나? 전국적으로 3배가 늘어나고 울산은 9배가 늘어났고요. 이 정도 속도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수치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서로 입장이 좀 미묘하게 달라요. 청와대에서는 야, 좀 개입을 해라. 문제다. 매입을 해주든지 좀 해. 라고 하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쉽게 매입해주면 안 돼. 라고 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냐면 9만 호가 넘어가고 10만 호 가까이 육박을 하게 되면 이제 들어가야죠. 매우 위험. 10만 원 넘어가면 이제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거든요. 지금 현재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네. 분양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 분양권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라도 이걸 던져야 될지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세요. 고민되죠. 그분이 어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고 현재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물론 뭐 집 하나가 있고 갈아타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라고 한다면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가지고 가셔도 저는 괜찮겠다. 저는 항상 바라보는 관점이 미분양도 그렇고요. 그냥 아파트 분양도 그렇고요. 관점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문제냐, 아파트 자체의 문제냐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문제냐, 현재 가치가 문제냐. 현재 가치가 이제 아파트 같으면 역세권이냐, 세대수가 큰 대단지 아파트냐, 브랜드 아파트냐, 학군이 좋으냐, 편의시설이 좋으냐, 다 괜찮아. 지역도 좋아. 좋은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뭐 둔촌주공이나 장유자의 레디언트처럼 아파트는 괜찮아요. 역세권에. 분양가도 고분양가가 아니야. 괜찮은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져. 맞아요. 이건 이 아파트의 잘못이 아니야. 그 전에 분양받기 전에는 주변 아파트가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분양가가 비싸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주변 아파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물건이 되게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둔촌주공도 그런 거잖아요. 둔촌주공 8사가 뭐 13억 대 나왔다. 비싸다라고 하는데 분위기 좋을 때는 저 그런 생각 안 했죠. 그렇죠. 그라시움이 뭐 18억씩 뭐 이렇게 갔었잖아요. 20억 가까이도 갔는데 야 둔촌이 13억이면 저렴한 거지. 하지만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메리트가 상당히 없어지는 건데 항상 우리가 좀 냉정해야 됩니다. 지나친 고분양가냐. 물론 고분양가 기준도 이제 주변 시세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새 아파트가 분양한 아파트는 새 아파트잖아요. 2, 네, 3년 후에 네. 입주하는 새 아파트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입주 시기를 비교해 보면 5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좋아요? 분양 아파트가 더 좋지.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값이면 분양 아파트가 더 좋아요. 비교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얘가 지나친 고분양가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면 해결될 문제지. 이 아파트 잘못이 아니야. 부동산 시장의 문제라면 우리가 시장에 맡겨야죠. 시장이 회복 못하면 옆에 아파트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이걸 가지고 갈 수 없는 수준이야. 나는 한참 분위기 좋을 때 가격이 아니면 나는 적자고 도저히 안 돼. 이런 분들은 전매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원래 갈아탈 생각이었고 뭐 자금력도 어느 정도는 되고 충분히 커버 칠 수 있다면 시장의 문제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가져가셔도 되죠. 근데 이게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의 문제야. 분양가가 미쳤어. 이런 아파트들이 종종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 일산에 2009년도에 그 두산 위브 제니스라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3.3제곱미터당 평당 2,200만 원 때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주변이 평당 1,400도 안 됐었거든요. 완전히 고분양가를 때려버렸는데 될 리가 없지. 계약률이 뭐 0.1% 나왔나? 뭐 안 되죠. 안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나중에 홈쇼핑까지 등장하잖아요. 아, 안 사도 돼요. 그냥 전세로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뭐 전세 1억 5천. 관리비는 저희가 다 내드립니다. 막 이렇게 막 방송해도 안 팔려. 그래서 이게 언제 완판이 됐냐면요. 2020년에 완판이 됩니다. 11년 걸렸어요. 그럼 뭐 건설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두산 그룹 자체가 그냥 뼈다가 늘려버리고 구조조정하게 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됐단 말이에요. 이런 지나친 고분양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도 2020년이면 거의 오르고 올라서 꼭지잖아요. 겨우 소진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고 괜찮았는데 주변 시세가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파트는 역세권이고 뭐 브랜드 아파트에 괜찮아. 이런 아파트들은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미분양도 고를 때 그런 기준에서 고르시면 되고 분양 받으신 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문제되는 게 뭐냐면 분양권을 여러 개 하신 분들. 5억짜리에 계약금 10% 내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오르면 5억짜리가 10% 오르면 5천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올라도 나는 100%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이게 분양권 투자의 장점이거든. 또 전매도 규제 풀리면 전매도 할 수도 있고. 근데 3개, 4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분양권 투자의 전제 조건은 입주 전에 팔아야 돼요. 전매가 전제 조건인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피 붙여서 다 팔죠. 근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안 팔리지. 누가 사? 아, 분양 받은 분도 불안해서 지금 포기하는 판에. 그러면 3개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5억짜리 3개를 받으면 15억이잖아요. 내가 결국에는 15억을 책임져야 되는데 대출도 잘 안 나와요. 분양권 3개 있으면 1개는 어떻게든 내가 뭐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는데 3개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2012년도, 13년도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물건들이 수도권에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또 피해자들이 좀 있어요. 내가 스스로 판단을 물론 했겠지만 프로모션 하시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야, 1개 사서 뭐해? 아우 1억 5천 있다며. 그럼 3개는 사가지고 오르면은 그냥 아유 10%만 올라도 1억 5천 벌잖아요. 해서 심지어는 저는 그런 경우들도 봤거든요. 과거 사례지만 그분이 하나 써줘요. 종이에. 내가 책임진다고. 도장까지 찍어줘. 누가 책임져? 아무도 책임 못 지지.
그 종이 쪼가리거든요. 시행사나 시공사가 보증을 서줘. 그런 거는 괜찮아요. 걔들이 책임지겠지. 특히 시공사, 건설회사가 책임진다는 건 괜찮은데 그 이름도 모르는 담당자가 지가 지 이름하고 사인해주면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철저하게 가치 분석을 한 다음에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분양권 투자할 때는 항상 전제 조건이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분양권이 안 팔릴 수도 있겠다.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이 안 팔리면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고민한 다음에 한 개, 두 개 정도 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뭐 5개 했다. 무조건 100% 팔아야 돼. 안 팔면 난 망해.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분양권을 보유해야 할지 팔아야 될지 그 기준점을 잡을 때는 입지 대비 분양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지 감당이 가능한지 여부 요 두 가지를 판단을 그렇죠.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긴 한데 그에 따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제일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 미분양분을 사서 해결을 해줘야 되냐 아니면 그냥 냅둬야 되냐 시장에 맡겨야 되냐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매입하는 건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또 LH가 1년에 15,000원 정도는 매입을 해요. 근데 아파트를 매입, 뭐 빌라 같은 것도 매입하고 이제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지금 문제는 미분양이 왜 발생하는지.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이가 문제거든요. 이걸 무조건 사준다고 해서 뭐 비산만도 아니고 비산만 정도 되면 한 2,000조 있으니까 뭐 그래 500조 줄 테니까 한번 사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LH가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문제는 미분양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는 이번에 국토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니들이 자구 노력을 좀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10% 인하해. 니들 수익을 줄여. 어차피 물렸잖아. 해결이 안 되면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하기 이전에 니들 수익을 줄여서 분양가를 내리고 중도금 대출도 무이자로 해. 옵션 무이자 뭐 무상으로 해. 혜택을 충분히 니들 자금 노력을 하고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나고 금융시장이 위험할 때는 우리가 개입을 해줄게 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마 10만 세대 가까이 가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전국 미분양이. 네. 네. 과거에도 두 차례가 위기가 있었거든요.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6만 원까지 갔었어요. 미분양이. 16만 원까지 가서 그때 한번 나왔고요. 2012년도인가 11년도에도 9만 원 좀 넘어가니까 또 정부가 개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죠. 매입하는 건 만약 우리가 매입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르고 골라서 진짜 좋은 입지에 그렇죠. 가격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을 우리가 미분양 난 거를 95억에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야, 네가 물렸으니까 저렴하게 70억에 넘겨 라고 할 거잖아요. 100억짜리를 70억, 60억에 매입할 수 있다면 저는 LH가 매입해도 된다라고 봐요. 위치가 좋은 곳이라면 청년주택으로 활용을 하든 임대로 활용을 하든 왜 저렴하게 사고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건설회사도 그냥 뭐를 해줘도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매입하는 거는 반대고요. 진짜 좋은 입지에 가격 조건이 좋은 곳들 선별 위주로 매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세제 혜택은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양도세 특례 조특법 99.2항 이야기했는데 미분양 집을 사면 아파트를 사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취득세 감면 5년간 양도세 면제. 근데 이제 그걸 뭐 무조건 하기보다는 이제 좀 다주택자들한테는 바로 혜택을 안 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온다면 무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 감면 5년 동안 양도세 면제. 이런 카드는 저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 가까이 또는 10만 원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카드 정도 나와서 실수요자들은 또 집을 사야 되니까요. 무주택자들도 괜찮잖아요. 요즘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분양가가 아주 높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10% 정도 추가 할인을 해주고 또 정부가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 중도금도 무이자 해주고 확장도 공짜로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면 무주택자들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좋은 디딤돌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콜라보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좋겠다. 하지만 무조건 기준도 없이 그냥 사면은 다 해줄게. 이거는 진짜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미분양을 사면 세제 혜택을 줄게. 대신 건설사들 니들이 자구 노력 먼저 해.
이 정도로 지금 뭔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현재 7만 5천 가구. 근데 네. 대표님이 제시해 주신 기준 9만 오면 조금 위험한 수준이다. 네. 그럼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그럼 지금 제가 듣기에는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국토부가 네. 또 믿는 구석이 또 하나 있죠. 최근에 1월 달에 규제를 좀 풀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무순위 청약 범위를 넓혀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중에 무주택자들만 무순위 청약, 그러니까 정당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당첨되신 분들이 계약을 하고 예비 당첨자들이 하고 그래도 남는 물건들은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하는데 해당 지역 거주자의 무주택자들만 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원래는 이런 기준이 없었거든요. 원래는 전국에 집 있는 사람들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규제를 한 건데 그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3월부터.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켜볼 거예요. 이제 풀렸잖아요. 전국적으로 이제 부산에 계시는 집 있는 사람도 서울에 무순위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증가 속도가 완화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는 빠르게 안 늘어날 거야. 라는 걸 예의주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데 7만 5천인데 1월 달에 7만 5천이고요. 아마 2월 달까지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8만 얼마인데 3월 달 통계를 봤는데 조금 줄어들어. 그러면 이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조금 속도 조절할 거.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빨리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속도는 좀 둔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 이게 지역별로 또 편차가 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효과가 약간 제한적일 수도 있는 게 서울 수도권은 지금 미분양이 또 아주 많지도 않아. 거의 미분양의 전체 80% 이상이 지방에 그럼요.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이고요. 서울은 아직도 1000세대가 안 돼요. 뭐 900 몇십 세대? 인천도 2000 몇백인가? 뭐 이 정도인가?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다 합혀서 3만 호가 넘어가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위험 수위라고 하거든요. 서울 수도권이 이제 12,000, 13,000이면 맞아요. 서울 수도권 아직 멀었고 지금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풀어주면 서울 수도권에 또 먼저 미분양이 소진이 돼. 이게 그렇죠. 빨대 효과하고 비슷하잖아요. 빨대 꽂아주면 빨대 타고 올라오거든. 백화점도요. 우리 지방에 KTX 노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망했냐면 지방 백화점이 장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백화점이 있는데 명품 백을 하나 사요. 지방 백화점 가서 살까요? 물건이 많아 서울로 와서. 서울에 서울 살죠. 와서 사죠. KTX 타면 2시간, 3시간 하면 맞아요. 오는데 하루 날 잡고 서울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현상, 그러니까 서울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미분양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이 똑같잖아요. 아, 인구도 서울 수도권은 인구가 그렇지. 인구도 수요도 많지. 인구 감소도 좀 괜찮지. 경제도 좀. 서울 수도권은 버틸 거야. 일본 도쿄도 버티니까.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미분양을 사고 싶지. 지방에 사고 싶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서울 수도권은 미분양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방은 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미분양 대책이 나오면 지방 무주택자들이 지방 미분양을 사면 그런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현장에 좀 오래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 상승장한테 되게 상담 같은 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 꼭 지켜야 할 뭐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기준이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은 항상 똑같은 기준이죠. 부동산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한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이 첫 번째 물건 가치가 있느냐. 현재 가치가 괜찮은 물건이냐. 보유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시장이 안 좋은 거냐. 아니면 보유 가치가 안 좋은데 시장에 편승해서 더 나빠진 거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집을 뭐 2채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2채의 가치를 먼저 평가를 해봐야죠. 역세권이냐, 지역은 어디냐, 뭐 가격은 어떠냐, 가격 탄력성은 얼마나 좋으냐. 가격 탄력성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고점을 확인했잖아요. 2021년 뭐 하반기, 네. 하반기 그 정도로 본다면 저는 5년 기준에서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러면 2배, 5년 기준에서 그 2017년 가격과 2021년 말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2배 이상 상승하면 괜찮다. 첫 번째 시장 가치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제가 보는 기준은 2020년, 2021년에 좀 연끌해서 좀 많이 샀잖아요. 네. 17년, 18년, 19년 안 오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급등을 했느냐. 2020년, 2021년에 급등을 그런 한 지역들을 많이 아파트냐. 했죠. 네. 아니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줬느냐를 보는데 저는 꾸준하게 올라간 아파트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꾸준하게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충분히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오르는 아파트들은 수요층의 유입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거야.
하다가 마지막에 막 수요들이 막 폭증하면서 그냥 몰려서 그냥 여기가 저렴하니까 여기는 몰려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아파트가 좋겠다. 그래서 본인 아파트를 이렇게 좀 꼼꼼하게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또 검증을 하고 내 자금 능력을 봐야죠.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며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온다면 대출도 빨리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 금리 한번 볼까요? 금리는 세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아직 올라가는 게 끝이 안 났어요. 저는 세 가지 관문으로 보는데 첫 번째 관문은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두 번째 관문은 멈춰요. 동결되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세 번째 기준은 떨어질 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 통과하지 않았고요. 조만간에 통과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미국 보니까 또 이게 네. 상반기가 넘어가나 뭐 하반기까지 가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뭐 올해 상반기 늦어도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인상은 멈추겠죠? 멈추면 바로 떨어질까? 저는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동결, 지켜보겠죠, 관망.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국은행이든 미국이든. 그러면 또 6개월, 1년 가죠? 내려가는 건. 한국은행은 항상 0.25, 물론 경제위기 때는 0.5로 내리지만 3.75 정도로 예상을 해보면 한 번 더 올린다라고 보고요. 3.75에서 우리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 기준금리가 1%대 가야 대출금리가 2%대 정도 되고요. 대출금리가 2% 정도 돼야 우리가 부담이 상당히 없잖아요. 이 정도면 대출 받을 만하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2% 정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2%포인트가 떨어져야 되는데 2% 0.25씩에서 8번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8번은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그것도 떨어지는 것만 해도 저는 2, 3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보는 이유가 금리가 내려가는 게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을 나 올 상반기 넘어가면 나 못 버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충분히 보수적으로 세워서 한 2, 3년 정도는 높은 금리를 낼 수 있는 자금 계획도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뭔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변수가 전세잖아. 전세가 같이 떨어졌거든. 전세가 언제 올라가느냐인데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전세 거래가 좀 늘어납니다. 현장 상황을 보니까 수요자들은 항상 옳은 판단을 하거든요.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12억짜리 전세가 8억으로 떨어졌다라고 쳐요. 8억으로 떨어지면 4억이 떨어졌죠? 월세는 12억 기준에서 월세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왜? 월세를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월세가 유리하니까 월세로 갔는데 이제 전세는 8억이 됐는데 월세는 12억 기준이니까 시장의 수요자들이 갸우뚱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또 정부에서 은행권 돈잔치를 비판하면서 이제 금리 내리라고 조금 내렸잖아요. 살짝 내렸거든요. 살짝 내렸기 때문에 시장 수요자들이 이 정도면 전세가 유리하지 않아? 전세 많이 떨어졌잖아 라고 해서 최근에 전세 거래가 좀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금리 상황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가파르게 올라가긴 힘들 거예요. 왜? 2+2 계약갱신 청구도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들은 또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한 3년 정도 시차를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집이 보유 가치가 있고 그런 가치가 있는 집이냐 내가 3년 이상 버틸 수 있냐 라고 하면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특히 1주택자들은 가급적이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집 하나 있는 거 팔고 무주택으로 있다가 나 떨어지면 집 사야지 하면 지금 또 막 고민될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팔았어요. 맞아요, 운 좋게. 맞아요. 팔아서 이제 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고민이 엄청 될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돼? 1월달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아쉽죠? 그럼 1월달에 금매 가격으로 살려고 하니까 또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 이 호가대로 사야 돼.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걸 사야 돼. 하다가 또 살짝 떨어지면 또 불안하거든요. 더 떨어질 줄 알고. 결국에는 타이밍 못 잡기 때문에 저는 1주택자들은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가셔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보유 가치가 낮다면 그냥 갈아타기 해라. 어차피 같이 떨어졌다면 더 떨어진 아파트들 평소에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집은 25% 떨어졌는데 걔는 33% 떨어졌어. 그럼 그쪽으로 갈아타도 되잖아요. 그렇게 1주택자들은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주택자들은 뭐 알아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굉장히 혼돈의 상황이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라 그럴까요? 뭐 영원히 폭락 뭐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요. 또 장기적으로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필요한 게 왜 3년 또 얘기를 하냐면 심리적도 있지만 화폐 가치가 물가 많이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되진 않거든요. 최근에 물가 이래 올랐는 게 나중에는 화폐 가치로 반영이 되면서 실물 자산으로 또 전이가 돼요. 그래서 지금 1억하고 10년 전 1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올랐는 물가들이 아파트 가격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 아파트 가치가 20억이 비싼 게 아니네?
라고 이제 적응할 때가 오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서서히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인구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인구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출산율 줄어들죠? 심각하긴 해요. 우리 절대 인구가 이제 2020년 이후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줄어드는 건 맞는데 주택 구매 연령은 40에서 69세 정도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0년이 지나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20년 후를 고민한다면 진지하게 진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5년,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인구 감소 영향은 아직은 크지는 않은데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들은 인구가 오히려 유입이 되는데, 지방 중소도시들, 50만 이하 인구를 가진 중소도시들은 지금 또 진행 중이고요. 더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이 모두 오르는 시대는 쉽지 않다. 인구 구조를 보면 좀 지나가고 있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1인 가구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외국인들이 뭐 유입이 되고 뭐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아파트를 살 만한 소득 수준이 되는 고급 외국인들이 잘 유입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잘해야 오피스텔이나 원룸, 임차 수요로 들어가는 거지, 아파트 수요로, 매매 수요로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겠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 심각하진 않고, 서울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 또는 지방 중소도시는 좀 구분해서 판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 지방에 살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내 집을 이제 마련을 할 때 이런 이야기,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방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힘들어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제가 서울 수도권을 또 펌핑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 집이 나중에 내 자식한테 또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고향이 지방인데, 이번에 깜짝 놀랐는 게, 이제 명절 때 이제 제 애 데리고 시내 이제 유튜브 찍는다고 한번 카메라 들고 갔는데, 한 집 건너 하나씩 공실이에요. 그 서울 명동 같은 그런 시내가 있는데 완전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주변에 택지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3기 신도시가 생겨도 서울의 상권이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인구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줄어드니까 좀 깨끗하고 새 아파트로 가고 싶잖아요.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간 구도심들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실이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와, 이게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걸 제가 느끼고 왔는데, 지방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도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물론 내가 실거주 목적이지만 솔직히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안 오르는 집이야. 그러면 굳이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나중에 혹시라도 남으면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굳이 차라리 전세 살거나 뭐 월세를 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실수요자니까 그 지역에 꼭 거주해야 돼 라는 생각은 저는 좀 버리시는 게 좋겠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꼭 서울에 뭐 아파트를 사라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시장 상황을 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 자녀들이 서울에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가격이 떨어지면은 저는 급매물 같은 거 구입하셔도 좋지 않을까. 시장 상황을 보고 정부 대책을 본 다음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또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아무튼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그래서 저는 되기 좀 구분해야 때문에. 되고, 지방에서도 이제 본인이 알 거예요.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 인구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는 뭐 인터넷 사이트 찾아봐도 다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마 체감적으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는 준비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주거와 투자는 좀 구분할 필요도 있어요. 두 마리 토끼 잡기 진짜 힘들거든요. 거주도 해야 되고 투자 가치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선택을 해야 된다면 좀 괜찮은 지역에 전세 끼고 투자를 한 다음에 나는 뭐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것도, 사실 그걸 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나 집 하나 있는데. 저는 2주택까지는 저는 솔직히 투기라고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집 하나 있는데 팔고 어디 갈 거야? 집 2개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 사고 갈아타기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노후라든지 투자를 생각하면 사실은 뭐 2주택까지는 저는 가야 된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2주택까지는 좀 욕심을 좀 내보자 라는 생각입니다.